오늘 코스피 시장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좋아도 되나 할 정도로 상승이 너무 이어지고 있어서 네. 놀랍습니다. 네, 코스피가 1.4% 올랐고요. 코스닥이 2% 올랐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작하자마자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나스닥이 2%대로 두 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4%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이 한 3% 정도는 오르려나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오히려 아쉬우셨다. 네. 네. 난 불안해. 이러다가 뒤통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너무 좋아서. 원래 행복하면은 좀 불안함도 같이 그러니까요. 오잖아요. 김민수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공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간 가면 좋은 거죠. 뭐 저희가 네, 가면 좋지요. 하도 당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거죠. 이제 돈 싸움. 그러니까 돈 JIL 뭐 이런 건 좀 너무 저속한 단어니까 네. 이런 거 앵커님들이 쓰시면 안 되죠. 이런 거. 네. 저희가 할게요. 하셔도 돼. 네. 이건 마음 놓고 하세요. 네. 돈자랑 비슷하게 이제 들어오는 장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한 7,600억 사고, 네 거의 뭐 코스닥까지 이제는 넘보기 시작하면서, 근데 고민이 많은 게 기관들 같아요.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관은 항상 그랬잖아요. 오늘 훅 들어오시네요. 네. 기관분 계시다 보니까 아니 저런 기관 말고. 저런 기관이라뇨? 아니 어떤 기관이 연기금 기관 같은. 예. 저런 기관이시랍니다. 예. 저는 개인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그동안 또 보니까 외국인들 막 또 반도체 쭉 들어오니까 네. 또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오늘은 안 쫓아가면 또 수익을 못 맞추다 보니까 사더라고요 또. 네. 이런 쪽에서 일단은 가장 또 많이 지켜보는 게 한 주간 글로벌 자금 동향인데 지난주에 하고 또 이번 주도 거의 또 중국으로 몰려갑니다. 렛츠고 차이나 이러면서 자금들 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50억 달러 때 이번에 70억 달러 때 후반대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효과를 같이 보는 이런 아시아 계열들 네. 이쪽이 다 변하는데 앞서 빈센트 형님 빈센트가 형님이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실력 좋으시면 형님이죠. 네. 네. 돈 많으면 형님. 형님.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플레이가 또 환율 기반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와 또 중국의 회복에 따른 이런 분위기가 네. 자금들이 몰리면서 나오는 현상이니까 뭐 이럴 때는 애써 부정할 필요도 없고 가봐야죠. 일단 몸을 맡겨봐야죠. 네. 앞서서 소장님도 너무 요새 행복하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잖아요. 새해 들어서 상당히 좋거든요. 네. 소외될까봐 좀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어쩌면 이제 소장님처럼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에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샀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안 사신 건 다행이죠. 네. 근데 막상 당장 내일이라도 사야 될 것처럼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오늘 데이터까지는 안 나왔고요. 지난 이제 연휴 직전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1월 들어서 순매수 개인들의 1위가 코덱스 고버스입니다.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서 그 불안감이 좀 많이 누적된 것 같고 작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좀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반등 구간에 좀 외국인한테 이 수익을 다 뺏긴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도 아쉽기도 합니다. 항상 있는 일이죠. 뭐 그들이 움직여야 시장 가고 네. 그들이 안 움직이면 그냥 계속 당하고 있고. 근데 작년이다 보니까 올해는 뭐 작년에 한 70조 팔았거든요. 한 고점에서 쭉 매도한 게 한 네. 반만 사줘도 하락분의 반은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 논리. 정말 단순 무식 논리. 그럼요. 네. 그냥 시장 보고 오른다 그러면 직진 뭐 이런 거죠. 아니다 싶으면 또 후진. 띠리리리.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두 분 다 경험을 해보시자면 이 나만 투자 안 하는 건가 하고 들어갔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가? 이거 좋은 질문이다. 항상 어려워요. 저는 돌아보면 굳이 정말 내가 불안함을 느낄 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팔고 싶을 때. 근데 이제 막상 행동이 그렇게 역발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조금 어. 마음을 누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장기간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운용을 하면 좀 손실이 좀 커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포모는 좀 안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대표님 저- 어떠세요? 주식을 좀 사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앵커님께서. 들썩들썩하고. 아, 그래서요. 예. 이럴 때는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대로. 네. 뭐 어차피 셋다가 다 안 사도 요만큼 사서 또 올라가게 되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거 맞아 이제 그 요만큼만 그 수익 보고 나오느냐, 네. 아니면 그거 꺾일 때 그냥 또 아유 내가 이만큼 다 안 들어간 게 다행이다라고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의 변화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도 이제 바뀐대요. 바뀌죠. 네, 없어진다며.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동안 뭐 해서 그 등록 번호 나오고 했던 게 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 이거는 이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맞죠.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복잡한 뭐 수가 나오기는 할 것 일단 나 같은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올까? 등록 없어지면 이제 까만 머리 외국인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도 외국인 같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동남아 부 아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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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근데 이제 시장은 그래도 이런 외국인들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동향들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뭐 그래서 뭐 정점까지 가서 막 와 지금이라도 안 되란 분위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네. 아유 물린 거 지금 얼만큼 좀 회복할까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솔직히 막 포모 느끼는 거는 지금은 요즘은 섹터 쪽에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섹터는 요즘 보면 작년 말 기준 대비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2배, 3배는 그 섹터가 이거 굉장히 핫하대요. 네,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빈센트 형님이 막 매크로 얘기하시는데 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이 섹터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빈센트 얘기 들을 게 없죠. 아유 잘 듣습니다. 저렇게 또 생각을 해야겠구나. 네, 그러긴 생각이- 하지만 별로 도움. 네, 도움도 많이 되지만 예. 과거만큼 저희가 주가 하락할 때 그 매크로에 대해서 막 신경 쓰던 이런 게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반감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장이 간다는 얘기네. 그런가요? 매수 예약. 아니 뭐 장이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아니겠어요? 한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실적 컨센서스가 네.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예, 고점 대비해서 다 30%, 뭐 40%, 어떤 데는 25% 이렇게 빠졌는데 한국 시장이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하향이 됐고요. 아무래도 네. 반도체가 가장 많은 기여를 좀 했겠죠. 예전에 9월부터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서스 하향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섭게 막 조 단위로 하향이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온전히 다 35%나 하향이 된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하향 조정이 안 됐습니다. 미국 정도는 한 5% 정도 조정됐고 유럽은 거의 조정이 안 됐고 중국이 한 17% 조정됐으니까 중국에서 2배 정도 우리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뭐 반등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특히 어디가 좀 선전을 했습니까? 오늘은 사실 반도체가 거의 네.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소형주 중에서는 AI나 로봇 관련주들 네, 그런 쪽이 강했고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요.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21일에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를 했더라고요. 2040년까지 추가적으로 35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것도 수요 개선의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캐펙스가 좀 투자를 좀 줄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아직도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1분기와 올해 2분기까지는 거의 모든 하우스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좀 적자를 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아직도 3분기, 4분기까지도 적자를 볼 거라고 보는 하우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일단은 3분기 정도엔 턴어라운드로 보고 있으니 6개월 정도 주가를 선반영한 1분기에는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논리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바닥이 나온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럼 이제 바닥 없다. 네, 그때도 이 생각이었는데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예. 우리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쵸. 1분기 바닥이다 이게 또 나올지 몰라요. 모르는 거죠. 네, 뭐 항상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요즘 동향들 보면 이제 막 맞물려서 움직이더라고요. 반도체 네. 쪽도. 어차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메모리만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다 보니까 메모리만 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약간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의 변화들. 그러니까 지금 막 한참 움직이는 AI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커가는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다 준비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물론 뭐 이제 감원하고 요즘은 감원이 또 주가의 호재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한다 그러면 호재고 요즘 나쁜 뉴스 나오면 다 좋게 받아들이더니 그것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지가 또 감원한다 그러면 이건 또 악재로 받아들이고. 쥐잖아. 아, 지요? 네. 네. 개. 네. 개잖아 개. 예. 그래서 아니 그런 예. 거의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어떤 섹터마다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이쪽은 뭐 이제 비용 축소를 하겠지만 또 빅테크 기업들을 쭉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동향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용을 줄일 건 줄인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여전히 KPX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나 뭐 과거에 봤었던 것만큼은 줄겠죠. 네. 근데 KPX의 YOY 성장률은 다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와 연관되는 뭐 반도체 수요는 또 보니까 오늘 중국에서는 긴급하게 페미스 쪽에서 긴급 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 바라보면은 저희가 이제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호재들도 살짝 반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가 오면 두 분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게 다 궁금할 것 같아. 네, 지금 장이 그 우리 예상 못했던 상태에서 훅 하고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훅 하고 지수 지금 잡아당겨 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가지고 지금 확 잡아당겨 놓은 건데 이 아까 우리 그 앵커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 이거 올라타야 돼? 아니면 야 이거 가는 거 맞아? 이거 내가 들어가면 그때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이 좀 있거든. 왜냐면 훅 하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나도 같이 탄 상태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세는 아니라 그래도 한 중기 상승 정도는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도 대응의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일단 시장 전체적인 상승 이유는 업종별로 보면 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뭐 업종별로 다 상승의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 안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고 아무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안 그럴 거다 뭐 파월도 안 그럴 거다 해도 아직은 시장에서 그걸 믿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네. 21년도 말에도 22년도에 금리 인상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엄청나게 올렸듯이 이번에도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아니겠지라고 이제 믿지 않고 있는데 이 기대가 깨지지 않고서는 시장이 다시 이렇게 전저점을 향해 가거나 이러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 일단 지금이라도 의심은 뭐 당연히 하겠죠. 작년에 하도 당해서 저희가 의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안밖에 없고. 근데 이런 장이 또 여기서 뭐 끝이다 이런 거보다 움직일 때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걸 한 다음에.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올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오른 게 아니라 회복한 겁니다. 그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예 올랐다고 하면 뭐 좀 원래 3,500가에 오른 건가? 그래야죠. 그러면 가져야죠 그냥. 3,300까지는 그냥 회복한 거고? 그렇죠. 좋은 편이신데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12월 달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워낙 딱 한 10%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온 부분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지수가 그렇습니다. 네. 지그재그예요 지금. 지난 하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에서 한 요 정도는 일단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금리 상황이나 매크로 변수 가지고는 요 정도는 좀 지켜봐야지 하고 있는 쪽이 이제 2,200, 뭐 2,100 사이 정도. 근데 반대로는 2,400, 2,500 정도가 또 저항입니다.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를 그러니까 거기를 끌어내렸던 게 2,600선이 제일 중요한 자리였죠. 그렇죠. 2,600이 제일 중요했죠. 예, 거기서 끌어내린 다음에 거기서
박스권 보이다가 네. 다음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 자리들이죠. 그 자리들은 시도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내팽겨졌던 외국인들이 변화가 들어오면서 그 정도까지는 시도한다라는 쪽은 알고 그러면 지금 지수가 만약에 그럼 2,500, 2,600이다 네. 저항이다. 네. 이것도 뭐 어떤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나 이제 금리는 거의 뭐 고점에 다 왔다라는 분위기가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거기를 시도는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붙어봐야죠 지금은요. 네. 그런데 아마 좀 자금을 뭐 다 올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좀 관리하면서 붙어보고 섹터 좀 하시죠. 섹터 좀. 됐어요. 여기 김민수 대표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네. 원형 탈모걸요. 내가 원형 탈모라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나한테 뭐 이거 하세요 저 하지 마. 네, 그냥 권유는 해드리되 네,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네, 네. 판단은 맡기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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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사모펀드들 움직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요즘에 이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네, MBK하고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여기서 SPC를 하나 만들거든요.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SPC를 하나 만들어서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주주 지분이 한 294만 주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44만 주 정도를 19만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지분도 사주기로 공개 매수 조건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그토록 좀 원했던 조건들이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정부 금융당국에서도 한번 그런 조치가 나왔었죠. 25% 이상 지분을 매입해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50% 플러스 한 주까지도 지분을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해라. 근데 이게 아직 의무화는 안 됐거든요. 24년도 뭐 하반기가야 빨라야 그 정도에 실시가 될 것 같은데 뭐 그 비슷한 조건을 벌써 이제 시행을 한 거고요. 매수 예정 수량이 최소한 지분율로 15%에서 71%까지 그리고 3월 한 24일까지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KCGI하고 이제 대주주하고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KCGI에 맞서서 이제 대주주의 백기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니스캐피탈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횡령 사건이 22년도 1월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직후부터 이미 이 경영권 인수 제한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KCGI 측에서도 이번 이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잘 맞으면 이제 협력도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도 했고요. 네. 이게 뭐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거랑도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횡령 문제가 1월달에 불거졌지만 그 이외에도 뭐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모펀드들이 개선할 사항도 많고, 네. 네, 뭐 내부 통제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른 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임플란트 1위 업체 스트라우만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가 PER 막 3, 40배 이렇게 받는데 오스템은 10배 초반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극심한 저평가다. 그리고 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당 이 19만 원 오늘 한 14% 정도 급등해서 18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비싼 19만 원이란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도 몇 년 지나면은 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훨씬 더 끌어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개 매수는 이제 19만 원에 되니까요. 별로 이제 실익이 없죠. 지금 사서. 몇 년 뒤를 보면. 몇 년 뒤를 보면요. 네, 그 사모펀드의 판단입니다. 그게. 이 사모펀드의 판단이다.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은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기업 아닌가요? 매출도 그렇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네. 원래 그렇죠. 기업만 딱 보면은 올해 한 2,600억 나올 걸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국 리오프닝 배제한 정도면은 2,600억이면 한 20% 작년 대비 늘어나는 수익성을 보여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총이 보니까 2조 8천억이 안 돼요. 3조도 안 됩니다. 싼 거죠. 아까 스트라우만 얘기하셨는데 거기 막 치고 올라가는 회사가 시총이 그러니까 PR 30배 뭐 지금 이제 10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차이. 네. 3배 가겠네요. 예? 세배? 이거 사야 되겠네. 네. 근데 이게 요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뭐 무슨 강성부 펀드건 무슨 이런 백기사로 나오는 펀드건 뭔가 동인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렇죠. 일단 이런 그 가치 주주 가치를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싸니까요. 싼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항상 보면요. 그러죠. 저평가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이런 거 그동안 발목 잡았던 것들 끌어내리고 제거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바꾸게 되면은 제같이 받겠지. 결국은 이들도 펀드다 보니까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움직이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뭐 이게 19만 원이 상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그럼 이제 거의 장악 다 했거든요. 네. 지분들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나온 거대로 이들이 뭐 할까요? 더 성장하네? 더 베팅하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아마 당분간은 19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3월 27일이 공개 매수 완료죠. 24일입니다. 24일이요. 네. 예. 이거 완료된 그때까지는 그냥 19만 원이라고 봐야죠. 딱 이제 멈춰 있겠죠. 네. 멈춰 있다가 그 다음에 전략들 나오는 거 보고 아마 추가로 더 움직이느냐 아니면 또 나머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간 이제 제값을 받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동안 그거에서도 못 갔던 뭐 덴티움이나 뭐 바텍 같은 경우도 많이 싸거든요. 네. 네, 이런 회사들도 아니 이제 움직입니다. 역시 우리 김 대표님 나와야 돼. 네? 오스템이 딱 얘기하면서 네. 오스템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보자 지금 그러고 다른 종목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역시 인정. 아유 부끄러워라. 이런 게 이제 펼쳐지는 이제 게임들도 앞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심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때 얼만큼 더 추가적인 효과를 보느냐. 그러니까 지난 안팀장님이 계속 나오셔서 얘기하셨던 게 그거든요. VBP 때 이런 정도까지 성과를 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치과 의료기기는 리오프닝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 쪽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치과 의료기기나 임용기기 쪽이나 네. 이쪽들이 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돼가는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제가 좀 지금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이게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한 게 사모펀드의 판단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판단이 맞나 아닌가를 보려면 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성공 사례는 너무나 많고요. 실패 사례를 하나 대표적인 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MBK도 이 참여했던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데 한샘 인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였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 20만 원 정도에 인수를 했다가 네. 그 주가가 지금 5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많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약간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은 들긴 했는데 네. 당연히 그때는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20만 원을 지불을 했겠죠. 근데 지금 주택시장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면서 이렇게까지 됐으니 어쩌면 뭐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 중국에 수출도 잘 하고 뭐 VBP 정책도 굉장히 호재로 인식이 됐지만 갑자기 내년 내후년에 이제 중국에서 뭐 훨씬 더 큰 규제를 해가지고 뭐 가격 인하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온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뭐 경쟁력이 커져서 더 이상 이제 QA 증가도 잘 안 나온다. 이러면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뒷부분이 좀 우려되는 네. 거죠. 사실. 그렇죠. 중국의 규제는 사실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진짜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네요. 당연하죠. 중국에서 경쟁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네. 해외에서 들어온 회사들이 돈 버는 걸 진짜 배아파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뭐 사례들 많지 않습니까? 뭐 삼성 핸드폰부터 그럼요. 현대차부터 화장품도 그렇고. 화장품이 직격탄이었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우리 게임주들도 다 지금 사실은 핑계가 그 핑계지. 이제 자기들 경쟁력이 올라오니까 이제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도 거의 가서 되게 쉬쉬할 것 같아요. 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네 또 관련된 업체 키울 거고. 키우겠죠. 예, 그리고 또 기술력이 뭐 이렇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얘기 들어보니까 관련된 뭐 임플란트 쪽의 시술에 해당하는 서비스죠. 그 의사의 능력 네, 예, 이것도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 키울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시간이 있어요. 걸리죠. 네. 네. 그래도 뭐 좀 장비나 솔루션까지 이렇게 들고 오는 쪽에서는 많이 막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만큼 잘 겪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했죠. 그러니까 아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한국 이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오스템 임플란트다 그냥 아예 본사를 중국으로 옮기면. 그거는 너무 공격적. 예. 약간 좀 뭐 독일 업체 비슷하게 뭐 이렇게 느낌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독일 업체 이름이 좀 독일 그 비슷하네. 예. 그냥 독일 업체 비슷하게 가면 먹혀요 어쨌든. 그런 게 낫지 않나? 뭐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막 독일어로 쓰는 겁니다. 네. 이히리베디히 막 이런 거 쓰고. 다음 넘어가죠. 네. 뭐 이런 사모펀드들이 구조 개선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SM도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주주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충돌이었는데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네. 그 소식 이후로 금요일 날 8% 급등을 했습니다. 예, 3월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을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를 추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있었죠? 네,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대표가 이 이사로 편입이 되는 게 국내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이창환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은행주를 지금 주주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SM은 이번에 이 합의를 이유로 주주 캠페인을 종료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은행주에도 이러한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SM 지난주 금요일에도 네.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시청하셨어요? 아주 네, 전에 진행했습니다. 나오셨. 되게 예전인 것 같았어요. 네,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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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은 제가 보기엔 뭐 주주 가치 쪽도 좋은데 저는 그거 하나에 꽂혔습니다. 멀티 프로듀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이수만 또 더 많으시니까 형님께서 다 총괄 치프를 맡으시면서 이제 거의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K-팝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멀티 프로듀싱이 딱 성공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하이브에서 이제 BTS가 이제 군대 가기 시작하면서 이걸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 공백을 상당 부분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니진 사단이라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딱 키워낸 게 뉴진스죠. 예. 네. 이게 아시죠? 네. 네. 이런 엔터 얘기 들으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세대에 맞게 이게 침투하는 전략들 이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SM도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거 발굴해서 아마 약간 좀 트렌디한 것 쪽으로 이제 키워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연습생이라고 하는 이런 자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거를 누가 프로듀싱해서 이걸 딱 맞춰가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JYP나 뭐 YG나 이런 색깔들이 다른 게 네. 이게 완성돼서 SM에서도 또 하나 이런 솔직히 요즘에 데뷔한 지 6개월 됐는데 막 300만 장, 500만 장 팔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앨범이. 네. 그래서 데뷔 6개월 만에. 6개월 됐습니다. 네. 예전에 밀던 르세라핌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네. 아 나도 그냥 네. 멤버나 될 걸. 예? 거기 사회 아, 네. 예. 지금 또 조금 공부하셔서 네 이렇게 이제 아까 금발로 이렇게 쫙 하신 다음에 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한이야 이러면서 네. 프로듀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SM의 앞으로 변화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엔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K-팝이 계속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좀 흥행을 할 것 같고 SM도 이런 이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장기 가능성은 밝죠. 저는 사실 엔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K-팝 음악에 대해서도 큰 흥미가 없어가지고 네. 잘 투자를 안 하는 트로트? 편인데 미스터 트롯 저는 그냥 발라드 같은 거 좋아합니다. 역시 이게 다 분위기에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왠지 엔터주도 이렇게 싸 보이진 않고 약간 이런 좀 선입견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망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본 그 스시하고 망가가 세계를 제패했었잖아요. 네. 지금 우리 뭐 이거 좋은 것만큼 좋았죠 그때. 사실. 그렇죠. 그때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였거든. 뭐 토요타 자동차, 그쵸. 무슨 뭐 소니, 이 뭐였죠? 그 워크맨하고 뭐 이래. 둘이 같이 갔거든요. 이 경쟁력 떨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경쟁력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산업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고 산업 경쟁력 따라서 어쨌든 문화 콘텐츠 경쟁력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네. 그것만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콘텐츠 쪽에서 하는 거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산업으로서 미래가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기 시작을 해요. 네. 무슨
난 오징어 게임 하나만 히트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마다 다 히트를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케이팝도 그렇고 그런 콘텐츠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반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와 우리 K-팝 뭐 K-드라마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만약에 좀 식상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로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그렇게 인기 있는 뭐 뉴진스가 다음 앨범을 냈는데 뭐 100만 정도 안 팔렸다든가 냈는데 뭐 빌보드 핫백은 커녕 들어오지도 않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 그래요.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벌써 주가가 알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은행주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이것도 이제 좋겠어요. 같은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 이제 개입한 문제인데요. 일단 1월에 주주 뭐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본 비율 13%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해라, 자수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해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은행 측에서의 대책을 2월 9일까지 발표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3월 주총 때 주주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주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순이익의 최소 50%는 주주 환원하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순이익의 50% 주주 환원하라라고 하면 배당 성향 50%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보니까 20에서 25%더라고요. 시중은행이. 그래서 배당 수준을 일단 2배 정도로 늘려라라는 주장을 이제 주주 제한 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자본 비율 13% 이상에 대해서 주주환원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신한지주가 1월 경영포럼에서 12% 이상을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더 공격적인 대책을 냈습니다. 지금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이 12.6%, 12.7%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12% 이상이면 0.7%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치면은 뭐 2조 6천억, 3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주주환원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최근에 은행주가 올라가니까 다 같이 그냥 모든 은행주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뭐 제주은행 이런 거는 막 신고가 엄청나게 치고 JB금융지주는 특히나 온라인에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차트 보면은 그냥 45도 각도로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금융인데 우리금융지주는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0.9%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수준이 10.5%라서 그거에 조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12%는 당연히 훨씬 더 안 돼서 이 주주 환원 여력이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대표님? 마찬가지인데 다 좋은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주 쪽에서도 시장의 기대가 조금 부합되는 쪽이 이제 신한이라든가 하나금융이고 이거 뭔가 좀 보여줬거든요. 소각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강하고 네. 나머지 KB는 약하고 그 정도까지 탄력 없습니다. 우리금융은 당연히 또 아직 산적한 게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그거 같아요.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 혼자 뭘 막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한을 통해서 그러면 그래 우리 싼 거 맞지. 자 손을 잡자. 나머지 다 연대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의미 있는 레벨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차 상승이었다고 하게 되면 2차는 우리은행주가 변했어요. 우리은행주도 미국 은행주만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4% 25% 배당 성향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이 5, 60%거든요. 네. 네, 거기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럼 알고 있던 이제 자본 배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금융주가 솔직히 그거지 않습니까? 돈놀이 아주 제도화된 돈놀이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정도 뭐 PBR 0.4배, 0.5배 안 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변하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확인하고 2차 상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못 쫓아가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섹터나 좀 하시죠 섹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원형 탈모 치료제 잘 만드는 회사 없어요? 확실하게? 그 주식 사야 될 것 같아.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야, 그렇군요.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셨. 동참력을. 맞아, 네, 그쵸. 다 같이 동참에, 네. 우리도 같이 신한처럼 가겠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네. 일단 제일 먼저 신한이 선언은 했거든요. 네. 자본 비율 12% 이상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하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다른 세에서 따라하면 그때서야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벌써 이렇게 좀 상승 속도가 빠른 건 네. 만약에 실천이 된다면 음.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이거 발표하기 전만 해도 신한지주가 0.29배 막 이 정도였으면 PBR이 0.3배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 0.4배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국 은행들은 지금 1.3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배가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크게 차이가 나느냐? 뭐 ROE가 조금 해외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10% 우리가 10%고 한 10%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요. 자본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신한지주가 아까 12.7%, 뭐 하나도 12.6%라고 말씀드렸는데 JP 모건 이런 데도 12.6%, 4%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 비율 사실 건전성은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는 너무 대출 자산을 늘리는데 이 자본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도 감소로 전환을 했잖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가계 대출이나 이제 기업 대출이나 크게 증가세로 가기가 어렵다면 그래도 순이익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 자금으로 주주환원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PBR 격차가 지금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 떨어졌으니까 네. 대출을 좀 덜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면 늘어날 수도 있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다시 이렇게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연끌하고 이런 장이 단기에 나올 거다라고 보는 분은 아직 좀 적은 것 같고요. 어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2, 3년간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좀 예측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이제 막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도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AI 또 오랜만에 관련 주식도 오랜만에 올랐다고 웃으시는 아니 일단 섹터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연장이다 보니까. 네, 그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저도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쳤고 수급도 좀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도 1,000억, 2,000억대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20몇 %씩 오르고 많이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일단 23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가 오픈 AI 관련해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오픈 AI와 파트너십도 맺고 신규 투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한 12, 13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챗 GPT 공개 이후에 계속 이제 관련주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구글링 시대에서 이제 챗 GPT 시대로 갈 것이다. 이런 단어까지 형성이 되면서 제가 오늘 들었는데 친구가 업무에 챗 GPT를 실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류 관련된 뭐 수출 관련된 일을 하는데 검색보다도 챗 GPT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대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어봐도 약간 의류 관련된 뭐 전문 용어 나와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실제로도 이제 활용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대신에 협동 로봇이라고 치킨집이나 아니면 피자집이나 요즘에 제가 빕스 한번 갔었는데 우동 만들어주는 기계를 이제 로봇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거 서빙도 굉장히 로봇 서빙 로봇도 많이 보편화돼 있죠. 많이 네. 해가지고 네. 그게 월 한 60만 원, 월 30만 원 요 정도 내면은 이제 인건비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불편하세요? 그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로봇에 걸린다고요. 유모차를 밖에다 대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사람이 먼저인데. 네, 그런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살짝 하지만 했지만 네. 아직은 이렇게 로봇이 생산성이 엄청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협동 로봇 하나 드린다고 해서 네. 인건비 한 명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한 0.67명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제 그 식당에서 사람을 이렇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잘 못해도 사람 때문에 골머리 쏘는 거보다는 낫. 그렇죠. 자영 좀 해보셨네요, 우리 본부장님. 네.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대요. 네. 네. 근데 그 AI나 뭐 로봇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신선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나온 지가 좀 오래
그렇죠. 얘기는 저희가 됐잖아요. 한때는 그냥 저거 이틀짜리 재료 그래서 뭐 찌빠라고 합니다. 치고 빠지고 네, 이것만 했던 이런 게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여러 가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때 또 금요일 날에 이진우 소장님과 이거 딱밤 내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진우 소장님이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네. 뭔가를 또 느끼셨는지 그래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트렌드가 변화되는 것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오픈 AI가 혼자 이런 걸 했고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끝났을 겁니다. 단순하게 거기서 그냥 끝났을 텐데 뒤에 나 있다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는 과정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난 그 챗GPT가 그 뭔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네. 다 그게 그 동네 그거잖아요 지금. 구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거고. 구글이 네.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링 끝나고 우리도 조만간 발표하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뭐가요? 예. 지금 나오는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AI가 지금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듯이 지금 만약에 상담원 요즘은 안 하고 이제 무슨 로봇 누구한테 챗봇에 물어보세요.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AI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진화가 된 거예요. 진화가 돼서 내가 이제 거의 사람급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급으로. 네, 그렇죠. 오. 네,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는 미국의 의사 시험 그리고 또 NBA 네. 회계학 시험 다 통과했답니다. 그 정도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는 뭐 상황들. 그러겠지 당연히. 네, 그건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딱 입맛에 맞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게 내 업무에 활용할 정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그걸 받아보는 정도라면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산업에서 미치는 여파를 보게 되면 네. 기존의 AI는 벌써 진화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이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입력해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구글도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들어온다. 근데 이게 회사들이 다 뭐가 되는 회사들이냐면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클라우딩을 갖고 있었어요. 네. 클라우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축적이 거예요.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결과들이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세돌하고도 바둑 두던 게 진화한 거네. 결국. 알파고가 결국에는 그렇죠. 진화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쪽에 특화된 무슨 뭐 레저 쪽의 어떤 쪽이다라고 되면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기술이 계속 개발이 계속 온 계속되었던 거죠. 거고 그것도 딥러닝이 계속 돼왔던 상황들이죠. 여기서 끝날 것이냐? 구글 했으면 끝날까요? 다음은 중국 업체들은 있겠죠. 네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존도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거 있어 하고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 텐센스에서도 우리 중국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원래 또 AI의 가장 큰 탑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네 이쪽에서 벌써 활용하고 있기 시작해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벌써 저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뭐 받았던 거나 이제 관심 있는 쪽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네. 이것도 벌써 AI가 정렬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다 젖어 있는 가운데 이게 계속 하나씩 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인데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칩.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얘기는 칩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한 단계 레벨업된 건데 NPU라고 합니다. 네. 뉴로시스 네네네. 신경망을 이렇게 다 총괄하는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또 데이터 그대로 있는데 그냥 둡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좋아야죠. 네. 아마 이런 게 촉발이 돼서 지금 뭐 이제 이만큼 쌓인 재고나 이런 관리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쑥 하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또 그냥 주가만 저희는 보통 그렇거든요. 야 시총 1,000억도 안 되던 게 3,000억 갔어.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다가온 미래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3조로 갈 수도 있다.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솔트룩스나 뭐 마인드랩이나 코난 테크놀로지나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은 덮어야 돼요. 그렇죠. 네. 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는 덮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주식들이 다 그렇지 원래. 소프트웨어 업체의 강점은 네. 그겁니다. 지적재산권, 터지면 특허. 한 번인데. 네, 이겁니다. 근데 다 하나씩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거의 음성 인식 관련된 쪽은 탑이더라고요, 거의. 다. 네. 네.
이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 하나의 영역들이 갖고 있고 거기 특허 갖고 있으면은 저희가 애써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 시장에서 인정해주면서 받아주는 과정들을 이게 시세가 나오고 있구나.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우리는 섹터를 못하니까. 네 그냥 섹터 못하는 사람은 네이버, 카카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되게 뭘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그런 네. 거죠. 나 원형 탈모 때문에. 다음번에 원형 탈모 섹터 좀 갖고 오세요. 자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챗 GPT 요 분야 관련한 그 회사들은 앞으로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네, 네. 해주셨죠. 얘기 예. 하신 회사 것처럼. 실적은 네, 네. 좋아지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선반영했느냐 아니냐 네, 는 네, 모르지. 주가 측면에서 그건 난 이러한 몰라. 호재들이 연이어서 터져줄 것이냐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메타버스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잖아요. 테마가 형성이 됐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앞다퉈서 한다고 했고 그게 계속 연속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상화폐 꺾이더니 같이 꺾였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메타버스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좀 개념이 다르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니까.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과 주가와 이제 실적과의 요 관계 쪽에서 가치 투자 개념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예, 이거 그냥 또 역시나 내가 샀더니 또 물리네. 원형 이렇게. 탈모된다니까. 네. 지금 12번 나왔습니다. 원형 탈모. 네. 예. 이렇게 스트레스 싫어하시는 분, 뭐, 안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따라할까봐. 저도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매매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랐어도 시총이 2,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2,800억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밖에. 산업의 개혁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종목들 이번에 레인보우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 저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10분의 1 찼다 혹시? 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러세요? 안 넘어가요 이제 잘 안 넘어갑니다. 예. 근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이 뭐 투자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시총 1조 넘으려고는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1조 3천억이에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런 게 물론 이제 거기다가 후속 매수와 함께 막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하고 하는 이런 포모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울기나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조심할 땐 맞습니다. 근데 네. 산업 이해도 보고 움직임 나오는 거 생각한다. 뭐 계속 이쪽은 추적하셔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어떠셨어요? 좀 기분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역시 얘기 들으시니까 좀 기분이 좋으세요? 아 우리 김민수 대표님하고는 항상 즐겁죠. 그리고 네. 그 우리 안 팀장하고는 항상 내가 좀 외모에서 꿀려서 아, 그것만 아니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네. 우리 근데 그 해석 좀 엇갈렸어요. 오랜만에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계속 엇갈렸어 서로. 네, 다음번에는 이른 시일 내에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지원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PB팀장님,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